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이었는데요. 경제와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줄만 언급했죠.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 거리가 있는 걸까요? 이 밖에 유류세가 인하되면 서민의 부담은 얼마나 완화될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까지 세 가지 주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월요 경제토론 두 고정 패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매년 시정연설을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대통령 처음 아닌가요? 혹시 있었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3대 국회 때부터 이제 국회에 대한 국정에 대한 감사권 이런 것들이 부활이 되면서 의회 정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중에 새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보면 보통 임기 초에 한 번 하시거나 많으면 마지막에 이제 마칠 때 한 번 하시거나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그걸 이제 총리를 시켜서 대도가지 않고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연설을 직접 나와서 한 것은 또 그건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평가해 줄 만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나름 국회를 존중하고 결국 국민을 존중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데 조전혁 의원님 오늘 다 보시니까 마지막 시정연설 길게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시정연설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 임기를 갖다 마칠 때 어떻게 보면 회고와 반성을 갖다 좀 하지 않습니까? 회고와 반성. 예, 그런데 회고와 반성은 좀 너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의 좀 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조차도 예. 이거는 완전히 무슨 자화자찬 일색의 그런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잘했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소위 K 시리즈들, K, 네. 뭐 K-팝, K-방역부터 대부분 K로 시작하더라고요. 예, K-조선 뭐 이 얘들 갖다 열 몇 개나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게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민간 영역에 우리가 우월성 갖고 있는 부분들 만약 그 영역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 나라가 어땠을까? 그 정부가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공을 갖다 전부 이제 대통령께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듣는 사람도 좀 얄밉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실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예,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고 또 자신이 정말 자신 있다고 했던 고용 문제 관련한 부분도 거의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전혁 의원님은 이제 그 성과를 대통령이 띄웠고 지난 5년간의 잘못된 부분, 특히 부동산 분야 같은 분야에 대해서 뭐 사과나 좀 반성이 없는 면에서 조금 약간의 야당 쪽에서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고 다 공과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러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는데 정권 출범하자마자 뭐 한일 무역 갈등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난제들에 직면을 했고 굉장히 큰 역사적 성과를 남긴 대목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튀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의제를 좀 바꿔놨다. 물론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긴 합니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평가해 줄 만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임기 중에 있었던 과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뭐 25번에 이르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민생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 국민적인 어떤 박탈감과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이 분노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상 회피하신 건데요.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부라든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이 인정과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아마 이제 이게 고별 연설이 아니고 내년 그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고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앞세워서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선거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사실은 좀 말씀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을 거예요. 대장동 얘기를 자칫 거론했다가는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말하자면 이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좀 제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이런 논란에 아무래도. 직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심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아쉬운 대목은 아니 잘한 점은 얼마든지 홍보하고 예. 그 지적을 설명하셔도 좋은데 명백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부족하거나 좀 아쉬운 대목들에 대해서는 아쉬웠다. 충분히 다 하지 못해서 이런 좀 책임의 인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다소 거슬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여야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요. 네. 대통령께서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을 갖다 하고 싶더라도 아마 그럴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전부 이제 대선 후보의 입에 모든 방송하고 마이크가 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고와 반성을 갖다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저는 특히 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사 하실 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취임사. 예, 네. 취임사할 때 뭐 기회는 공정하고 뭐 과정은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가장 사실 저는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 예. 대한민국에 공정과 법치가 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공정과 법치가 깨졌다. 예,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저는 절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공정을 좀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뭐 전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조국 사태 때부터 이제 이제 국민들이 체감을 하기 시작했고 예. 이번 대장동 사태 관련을 해가지고 국민들은 거의 이제 폭발 지경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 공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자신이 좀 언급을 갖다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 혹시 이제 대통령께서 5번째 이게 시정연설을 했는데 첫 해, 제 기억에 첫 해는 뭐 적폐청산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은데 뭐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슈, 키워드가 조금씩 달라졌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 시기마다 정부 입장에서 핵심적인 국정 과제들이 있을 거고 또 이게 국회가 21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석이 팽팽했어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임기 초반에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런 데 대한 절박감도 좀 있었고 오늘 이제 그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제 연설 말미에 한 차례 언급이 있었는데요. 과거보다 뭐랄까요 좀 날선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한층 빠진 임기 말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회 협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작년 연설만 하더라도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또 이 권력기관 개혁법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회에 이제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는데 그게 이제 말은 부드럽게 당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그 야당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뉘앙스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날이 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의식하시고 또 임기 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야당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물론 야당은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차피 예산안 시정연설이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내년 예산안 운용에서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꼭 예산을 제대로 통과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 이번에 또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를 갖다 33번, 위기를 갖다 34번 강조를 갖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위기를 갖다 이제 강조하신 게 정부가 결국은 재정 정책 계속 확대 재정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불가피성을 갖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예산안을 갖다 6개월 마련하려면은 남았습니다. 네. 그 예산에 3분지 2 정도 되는 기간은 네. 그 내년 1년 중에 3분지 2 정도 되는 기간은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그 예산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을 갖다 이렇게 확장적 적자 네. 재정을 갖다 예.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보통 예. 어느 정부든 간에 마지막 임기 때 이제 이 재정을 갖다 짜고 예산을 갖다 짤 때는 균형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 짜거든요. 예. 그런데 3분의 1밖에 이제 하지 않는 대통령이 이 전체를 갖다가 굉장히 내년에는 이제 50.2%가 넘습니다. 이제 이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예. 이런 적자 재정을 갖다 짜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을 맞으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또 그거를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펴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 의미의 확장 재정 정책이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가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그거는 뭐 해외 그 경제기관들도 다 인정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선진 국가들의 위기 극복 예산 편성이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대응을 보면 훨씬 더 공세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저는 확장 재정이 아니라 균형 재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또 이제 최근에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아마 적자 재정 없이 추가 세수를 통해서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확장 재정이 아닌데 자꾸 예산 좀 늘리고 있다고 확장 재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의식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장 재정이 아니고 또 세금도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을 이제 쓰게 되면 괜찮다는 지적.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나라 통계 좀 재정비를 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준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기관들?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내지는 이게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그 적자를 갖다 메워주고 예.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건보도 그렇고 무슨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적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그게 다 재정으로 이제 책임을 갖다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쪽에서 적자 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재정을 갖다 사용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를 네. OECD 다른 나라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계 분식의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바로잡고 우리가 논의를 갖다 해야지 이게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예. 하긴 통계라는 게 국가마다 조금씩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 비교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여튼 뭐 그래도 시정연설 잘 끝나고 여야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평가도 두 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유류세, 뭐 국제 원유값이 너무 올라서 휘발유값이 서울은 지금 리터당 1,800원을 평균 넘어섰다 그래요. 유류세를 내리는 게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박 의원님, 정부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내리겠다는 건지 언제쯤 발표를 할지 지금 예정은 뭐 내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아마 상황이에요? 뭐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하고 나서 내일쯤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류세 인하의 법정 한도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30%. 아무리 많이 내려도 30% 이상은 내릴 수가 없게 돼 있고 전례로 보면 2008년도, 2018년도 두 번 유류세 인하가 있었는데 최대폭이 15%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5%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당시에 특히 2018년 당시에 지금 배럴당 국제 유가가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종의 인하 효과를 보려면 15%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 관계자 발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실제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그걸 인하해도 그 인하 효과가 오히려 잠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15%가 내린다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낮아지는데 야, 이 만약에 휘발유가 국제 원유값이 더 뛰어버리면 이 정도 낮춰가지고 또 피부에 와닿는 건 굉장히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가까운 장래에 예. 휘발유 값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값들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값은 사실은 더합니다. 네. 그래서 LNG 값은 더한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과연 내릴 것이냐? 저는 내릴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류세를 갖다 인하를 갖다 하면은 이 인하한 그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유류세 인하가?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이런 그린플레이션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미 한 6, 7개월 전부터 계속 이 유가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앙등을 갖다 하고 하면서 경고를 갖다 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유류세 인하를 하지도 않을 수 없는 요인이 생긴 게 예.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지수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한 7, 8 전년 동월 7, 8%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 예측하는데 약 1개월 정도의 이제 예측치를 갖다 갖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은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생필품 가격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게 유가 같은 경우는 전 산업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을 갖다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부가 안 올리기 힘들 것이다. 예. 지금 15%를 갖다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지금 환율도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가감한 인상, 뭐 20% 인상을 한 전력은 없지만은 20%에서 30% 가량 인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상할 수 있는 최대 폭은 30%인데 네. 2018년에다가 15% 했으니까 올해도 이제 15% 정도 예상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류세를 이게 내리면 상당한 세금이 줄어들 텐데 그리고 소비가 또 좀 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탄소 중립을 열심히 하는데 그 정책과 조금 배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 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름과 같은 이 품목은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가격을 조금 조정한다 해서 소비가 확 늘거나 반대로 가격을 좀 올린다 해서 소비가 확 줄거나 그러는 품목은 아니어서 이게 탄소 중립 정책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물론 이제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인하한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동절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을 맞이해서 일종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거여서 이게 탄소 중립 정책하고 배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당장에 이게 이제 이 휘발유를 소비하지 않으면 경유를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층들한테 부담이 커지는 걸 감안해서 과거에도 적용했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근데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전망에서 봤을 때 결국 해답은 이게 친환경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재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이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동된다면 그건 뭐 한계 비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혹은 뭐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사할 이유가 없는데 물론 그건 이제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당장에는 앞서 조정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5% 인하를 했을 때 인하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조금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제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를 해놓고 별로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불만은 불만대로 나올 텐데 그러면 정부가 탄력세율을 또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15% 하면 일단 휘발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3원 떨어지니까 123원 떨어져서 휘발유를 풀로 채우면 한 2, 3만 원 정도 전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유가가 더 오르면 우리 조 의원님 전망대로 더 오르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 이번에 저는 이 사태를 정말 정부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그 지금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서 지금 어떤 그 면에서? 우리가 논의는 휘발유값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산업용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난방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이게 유가 가스가 가격하고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정부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탄소 중립은 꼭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인데. 다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뭐 가동하지 않는 원전도 계속 그 이제는 원전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갖다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갖다 끄다가 다시 그 원전을 갖다 가동을 갖다가 새로운 원전을 갖다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이 원전 발전을 갖다 계속 이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계 에너지 기구나 아니면은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친환경 그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으로 이게 주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토론하기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밀접하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다음 기회로 그건 남겨두고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 고객센터의 상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런데 소속 기관으로 해서 전환한다. 이게 조금 새로운 방식 같아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까? 고객센터의 경우에. 이게 이제 고객센터 상담 직군에 민간 위탁한 직원들이 한 1,600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정규직 약속을 했으니 이걸 정규직 전환을 하라. 근데 아마 이제 내부 저항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존에 이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 결국 이거는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인국공 사태 당시에도 그 보안 직원들을 정규직화할 때 비슷한 유형의 그런 저항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노 갈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났는데 고심을 하다가 이게 기존 정규직 내에 없는 직군이다 보니까 이 직군을 민간 위탁에서 자체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그걸 이제 정규직으로 흡수한다. 근데 이제 처우나 이런 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반쪽짜리 정규직 대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이게 노동시장 개혁이나 이런 거를 포함하는 좀 장기적인 전망과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숫자에 집착하고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누구로부터도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대책에 그치고 만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지적해 주셨어요. 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중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셔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전원 제로로 만들겠다, 정규직으로 하겠다 하면서부터 지금 사태가 커졌잖아요. 5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평가를 조 의원님 하세요? 근데 뭐 대통령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이제 뭐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가지 이제 그 흥미로운 그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유경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통계청장 출신이고 KDI 출신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각 정부의 각 정권에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그 비율들 갖다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참 놀랍게도 노무현 정권 때 가장 18% 정도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 16%,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13%,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예, 이렇게 그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 네. 문재인 정부 때 10%입니다. 어. 가장 꼴찌예요. 전환율이 그렇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일성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5년이 네. 지나고 나서 꼴찌였다. 어떤 결과, 어떤 그러니까 이유로?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그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것 같다 보고 이 지금은 뭐 이 비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이분들 갖다 그 경제가 잘 되면은 정규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정규직화 시키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조가 지금처럼 굉장히 강성한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을 갖다 비롯한 노조들이 정부가 지금 노조 프렌들리 정부를 갖다 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감투선 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그 비정규직들 갖다 정규직화 하고자 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의 뭐라 그럴까요? 뭐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꺾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목을 갖다 비틀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갖다 강제로 사용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대로 갖다 받아들이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잘 안 되는 게 강성 노조 책임이라는 얘기는 보수 진영이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정권에서 막론하고.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 그 노조가 더 강경해졌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그래서 이 정책의 실패를 노조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뭐 100% 제가 노조 앞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는 이게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고용 형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노동시장이 점차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는 그런 잡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고용된 피고용인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재구조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제가 보기엔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인 이하 사업장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냐는 거죠. 노조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신노동법 체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법 저는 거기에 체제가 공감을 필요하다. 하고 그래서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는 좀 종합적 스킴 하에 이거를 장기적인 어떤 노동시장 재구조의 전망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노 갈등만 유발하게 되고 실질적 성과는 앞서 그 통계가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 성과는 다른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에서 비정규직 오히려 늘었다, 전환율이 오히려 낮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어떤 희망과 이런 것보다는 좀 완전히 거꾸로 된 정반대로 건데 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워낙 그 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법이 까다롭고 경직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뭐 네. 뽑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저는 뭐 방금 그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관련해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 이 노동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이 근로자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자업을 갖다 잃었을 경우에 자신의 생활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의 경우에 이 공포 속에 살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갖다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실업급여를 갖다 현실화해주고 충분히 편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작업을 갖다 구할 수 있고 또 작업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훈련들을 갖다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갖다 정부가 저는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비정규직, 정규직을 갖다 나눠가지고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으로 꼭 전환을 갖다 시켜라. 이런 식의 강제적 전환 정책은 어차피 처음부터 실패가 아니라 저는 예고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서 우리 그 박 의원님 말씀대로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너무 이제 부분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시작할 당시와 지금의 노동시장은 또 달라졌습니다. 예. 노동시장의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큰데 너무 이게 그냥 수량적인 어떤 성과 이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성과를 못 내고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다소 아쉽습니다. 네. 네, 월요 경제토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까지 토론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